자, 세 번째는 코호트 연구인데요. 코호트 연구는 앞에서 전향성 연구도 가능하고 후향성 연구도 가능합니다. 자, 코호트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코호트란 말을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코로나19에 코호트 격리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호트 격리. 예, 코호트란 말은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 군대의 단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소대, 중대, 뭐 대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에 아마 중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대급. 예. 이것이 왜 코호트라는 그 특별하게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군역 내에서 소대 또는 중대는 같이 생활을 하죠. 그죠? 막사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가집니다. 그리고 같은 요인의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요인적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집단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다 어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까지 양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즉 집단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격리한다고 해서 코호트 격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호트 격리는 질병 발생의 어떤 요인이나 속성에 폭로된 인구 집단 그리고 폭로되지 않은 인구 집단 사이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장래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비교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전향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후의 것들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원인을 가지고 장래의 결과를 알고자 할 때 하는 조사가 전향성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코호트 연구는 조금 전에 전향성 조사도 가능하고 후향성 조사도 가능하다는데요. 현재의 어떤 요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미래의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을 전향성 조사 연구라고 하고요. 현재에 나타난 현상이나 어떤 결과가 과거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후향성 조사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호트 연구는 전향성 연구와 후향성 연구가 다 가능합니다. 자, 코호트 연구의 예로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대상 질환에 걸리지 않은 대상 질환은 지금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데요. 두 개의 표본 집단을 추출합니다. 뭐냐면은 고혈압이라는 요인에 폭로된 집단. 일단은 뇌혈관 질환은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고혈압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혈압이라는 것이 뇌혈관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을 가지지 않은 사람 두 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표본 집단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다음에 시간이 지납니다. 5년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후에 고혈압에 가진 사람들, 고혈압 폭로된 사람들, 요인에 폭로된 사람들이 질병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집단과 발생하지 않는 집단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집단, 고혈압을 가지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뇌혈관이 발생한 사람, 질환이 발생한 사람,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가나 다라 군으로 나눈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비교했던 것처럼 서로를 연관관계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고혈압에 폭로되었던 고혈압의 요인을 가졌던 사람들의 집단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라는 아마 결론이 도출이 될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전향성 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시점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 가지 집단을 놓고서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요인을 찾아낸 것을 후향성 코호트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 세 가지 2단계의 조사 연구는 다 1단계의 기술 우리가 이 연구, 기술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코호트 연구의 장점은 이 집단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 결과가 모 집단에, 전체 인구 집단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가설이 동시에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을 세우고서 그 가설들에 대해서 동시에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 파악이, 자연사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질병이 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 쭉 가다가 질병이 없어질 때까지의 우리 히스토리를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데 이 자연사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 과거로부터 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추적 관찰해서 결과까지 다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질병의 자연사 파악이 가능하고요. 인과관계, 이 요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다. 이 요인에 의해서 몇 프로 정도의 질병이 발생되어진다 하는 인과관계를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3배 정도의 뇌혈관 질환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치적으로 산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의 단점은 깁니다. 그죠? 시간이.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간이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관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연구입니다. 따라서 발생률이 낮은 질병의 발생률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사 연구를 하기 매우 곤란하고요.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진단 방법과 기준의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가다가 중간에 이거 아닌데 이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진단 방법이나 기준에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중간에요. 의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는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예를 들어서 이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껍질이 포함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콜레스테롤치를 높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에 의학 기술의 발전 또는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막아주는 성분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단 방법이나 기준에 변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5년, 10년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망자가 발생한다라든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3단계 역학은 이론 역학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모델과 유행 현상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유행 현상이나 현상을 수식화하는 3단계 역학을 우리는 이론 역학 또는 3단계 역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하고 수식화된 이론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또는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수치적인 값들 또는 수식으로 규명해내는 역학을 수리적 분석, 이론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론역학이 정립이 되면은요, 수치적인 값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감염병의 발생이나 이의 유행을 예측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에 이런 우리가 이론역학이 적용이 된 게 있죠. 보면은 우리가 왜 재감염률이 뭐 1.2다 또는 2.0이다. 1m로는 재감염률이 1m가 되면은 유행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이상이 되면은 유행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수리적으로 분석된 이론역학에 의해서 우리가 유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감염병 유행의 역학적 현상을 이론역학적 입장에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간적 현상이나 지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사회적 현상 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자, 시간적 현상은 어떤 장기적인 추세 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순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순환적으로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뭐 10년 단위로 우리가 큰 어떤 그 질병이 발생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이것이 뭐 겨울에 발생한다, 여름에 발생한다 하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하는구나 하는 어떤 시간적인 현상을 발생을 우리가 이론적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화시키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리적 현상은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우리가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골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자, 지금 보면 코로나19만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 밀집 지역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해안 지방과 산골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 숙주 연령대, 성별, 종족별 특성에 따라서 질병의 유행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는 잘 안 걸린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죠? 걸려도 굉장히 우리가 이완되더라도 가볍게 앓는 경향이 많고,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지 모르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층 또는 숙주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유전학적 요인이나 현재 지금 뭐 질병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질병의 유행 양상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을 우리가 이론역학에서 추정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도시, 농어촌,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과 사회문화, 경제계층과 의료의 수혜 정도에 따라 또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질병의 유행 양상이 많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실험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번째로요. 질병의 원인을 실험에 의해서 규명하려는 역학적인 방법입니다. 역학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에게 어떤 실험 조작이나 자극을 주어서 그 반응이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을 실험역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실제 적용에서는 새로운 치료약의 치료 효과를 판단한다든지 또는 예방접종 등 제한된 임상 실험에 활용하는 임상역학이라고도 합니다. 임상역학. 그래서 임상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는 역학, 조사 연구 방법을 실험역학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작전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영어의 operational이라는 말을 작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그래서 조금
작전을 짜다 또는 뭐 작전을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요.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계통적인 시스템적인 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 서비스의 보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론으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작전 역학, 보건 사업의 효과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향상, 보건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작전 역학을 통한 계통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작전 역학은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예방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질병의 원인을 미리 제거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인과관계의 예방, 이 원인을 제거하니까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니까 이러한 병들이 질병이 발생이 얼마만큼 떨어졌다 하는 예방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실용적인 활용은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으로 어떻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작전 역학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건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효과를 목적의 성취 여부를 근거로 해서 평가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했을 때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목적의 성취 여부를 근거로 해서 이 작전 역학의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지역 보건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예산이나 경비, 노력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효과를 서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고 어떤 이 노력이 얼마만큼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죠? 지역 보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과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수용하거나 보건사업을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비교 평가하여 어떠한 것들이 지역사회 보건 해결에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전 역학을 활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활용하느냐? 예방 효력을 측정하자. 어떤 경우? 보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방 효과가 있느냐를 측정하고자 할 때, 또는 이러한 이 보건 사업이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하고자 할 때, 그리고 투입되는 경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 이 경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게 되면 경비의 효율성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챕터인데요. 역학 연구의 사례들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스누의 콜레라 역학 연구입니다. 콜레라의 원인을 규명한 아주 유명한 역학 연구의 사례입니다. 존 스누는요, 영국의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인가? 그렇죠, 아마. 1854년에 영국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콜레라에 대한 역학 연구를 통해서 on the mode
Communication of Cholera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콜레라 역학 연구 결과입니다. 역학 연구 결과에서 존 스노우는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이 역학 조사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 콜레라를 종식시킨 후에 콜레라 예방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콜레라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로버트 코어가 콜레라균을 발생하기 3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콜레라균은 모르지만 콜레라가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1854년 영국에서 그 런던 지역에서 그죠?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이때 존 스노우가 영국의 브로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콜레라 역학 조사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때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테임즈강의 식수를 의존하는 지역들, 테임즈 강변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지역과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 일치한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기술역학입니다. 그죠? 환자 발생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그러니까 뭐 술을 그거를 물을 어디서 마셨고 뭐 어떻게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상태나 이런 것들 다 조사했겠죠. 조사해 보니까 테임즈 강변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물이 원인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이 장의 내용물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장으로부터 어떤 배설된 어떤 내용물이 콜레라 세균입니다. 콜레라균이 식수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식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콜레라에 감염이 되어진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물을 폐쇄시켜버립니다. 테임즈 강변에 있는 식수원 중에서 우물을 폐쇄시킨 다음에 콜레라가 유행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존 스노우는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장과 같은 위장관을 통해서 배설물이 나올 때 이 배설물이 원인균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인균을 함께 나오고 이것이 식수를 오염시켜서 우리가 이 콜레라를 확산시키고 유행을 시킨다라고 결론을 냈던 거죠. 이 고전적인 기술역학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면서 현재도 이러한 역학 연구 방법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것이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역학 연구 사례로서 골드버그의 펠라그라에 대한 연구입니다. 펠라그라는 스페인의 카사리 나병의 일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리 나병의 일종으로 분류한 이후에 약 200년간 전염성 질환으로 취급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 골드버그가 전염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역학적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골드버그는 1914년에 펠라그라가 전염성 질환이 아니고 단순하게 영양결핍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실험역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남부 모카밭을 중심으로 해서 펠라그라가 유행을 했는데요. 애초에 펠라그라는 전염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골드버그가 원인을 조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고아원, 정신병원, 시설 수용자 등을 일일이 방문 조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그죠? 전체 표본 집단, 노 집단들을 방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펠라그라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의외로 의사와 간호사는 이러한 환자들을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되지 아니한다. 이 전염이 되지 않더라, 펠라그라에. 그래서 이건 전염성 질환이 아니구나 하고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무슨 가설을 세웠느냐 하면은, 자, 걸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저소득층이더라. 고아원, 정신병원, 시설 수용자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이게 영양적인 요인이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식사, 단백질을 안 준 겁니다.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인위적으로 펠라그라가 발생되었어요. 이 죄수들한테서. 지금은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해서 큰일 날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이런 그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기나 어떤 뭐 단백질 일체 안 준 거죠. 그러니까 펠라그라가 확 퍼지더라는 이야기죠. 확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양반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조사 연구입니다. 그죠? 근데 실험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펠라그라 환자의 분비물을 자기 스스로 또 자기 부인한테 인후의 점막에다가 발라봅니다. 전염성이 있는 질환 같은 거는 바르면 반드시 펠라그라가 발생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니까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겠죠. 그죠? 부인도 영양 상태가 좋겠죠. 그러니까 펠라그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자, 동물성 단백질을 안 주니까 펠라그라 걸리더라. 펠라그라 걸린 사람들의 분비물들을 내한테 이렇게 인후에다가, 인후라는 건 여기 안에 그 뭡니까, 여기 목에 안에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렀는데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염병 아니다. 단백질을 적어서 발생되는 영양 결핍의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후에 펠라그라는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나야신, 이 콘틴산이라고도 하고요. 비타민 B3 결핍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지기 전에 이제 골드버그가 펠라그라는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단백질만 충분하게 공급을 하면은 펠라그라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역학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살펴본 수업인데요. 역학적인 어떤 그 개념, 그리고 역학의 우리가 사례들, 그죠? 역학의 개념과 역학의 어떤 방법론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